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뭐 책 이름이 안 써 있으니까 처음 본 거니까. 네. 네. 1년 동안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을 담당하게 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을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첫 시간인데 공부 경험이 뭐 조금 있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전원 다 처음 한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일단 첫 시간이니까 뭐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해서 뭐 시험 과목 볼 텐데,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1차하고 2차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시험 과목들 아세요? 네, 그 1차 과목이 그 부동산학 개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담당하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1차, 1번부터 40번까지 개론, 41번부터 80번까지 이제 민법 이렇게 되고요.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법령 및 실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부동산 공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 3교시로 이제 2교시로 보는 게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이렇게 옵니다. 공시법은 두 가지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하고 종전에 이제 그 지적법이라고 불렸는데, 지적 및 측량, 뭐 수료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법으로 오면 5개 과목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이제 공시법은 이 등기법, 지적법 나뉘는데 이게 이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 공시법이랑 세법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다르고 과목도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총 6일 동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 시험은 합격하려면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과락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 국가고시들은 과락이라는 제도를 둬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으로 받으면, 40점 미만의 과목이 나오면 나머지 과목 100점 맞아도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그 40점 이상의 과목이 반드시 40점 미만으로 나오는 게 없어야 되고 평균 60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개론 시험을 봤는데 개론이 100점이에요. 근데 민법은 37.5다. 그럼 평균 60점은 훨씬 넘어가지만 한 과목이 과락이 나온 거죠. 그럼 이 시험은 그냥 불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최소한 40점 이상은 다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이렇게 나뉘는데, 시험을 보면 1차 시험은 60점을 맞았고 2차 시험도 60점을 맞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축 합격이 돼요. 합격.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1차는 60점 이상을 맞았는데 2차는 60점이 안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소위 이제 1차 합격.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니까 차년도죠. 다음 연도에는 뭐만 보면 되냐면 2차만 보면 돼요. 근데 그 유예 기간은 1년밖에 없어요. 만약에 올해 1차를 붙었는데 내년에 2차를 봐서 떨어졌다. 그럼 그 다음에 하려면 다시 1차부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차가 60점이 안 나왔고요. 2차는 60점을 맞았다. 이렇게 되면 그냥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 요건은 2차를 논의하려면 1차 합격이 됐어야 되고요. 1차가 만약에 평균 60점 미만이 나와서 불합격이 되면 2차는 채점도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좀 맨 위에 거를 해야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당연히 1차, 2차 동차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시험 제도가 되어 있고요. 뭐 특별히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원래 이제 수업 중에는 진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질문 받지 않는데 요거 이제 첫 시간이고 시험 진행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내년 시험은 아마 10월 27일로 예정돼 있죠? 시간 충분하죠. 354일 남았어요. 네, 충분하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동차로 합격하실 수 있고요. 그럼 지금 보시면 개론 빼고요. 부동산학 개론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다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법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랑 이제 같이 하게 되는 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가장 기본되는 법이다라고 해요. 보통 기본법이다 이런 말 쓰고, 또는 뭐 모법이다 이런 말 써요. 모법이라는 건
엄이 못자죠. 엄마의 법이다. 그러니까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바로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시험 보느냐, 간략하게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갑이 땅이 있어요. 땅. 이 땅을 을에게 팝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당신 내 땅 1억 원에 안 살래? 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의사표시를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청약이라고 해요. 청약. 그러니까 약속을 청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을이 땅도 마음에 들고 가격도 마음에 들면 내가 살게 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의사표시를 승낙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갑이 청약하고 을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그럼 이 계약은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우리 뭐라고 불러요? 매매겠죠? 예. 법 어렵지 않아요.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얘가 이 땅을 파는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이 땅이 일반 토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우리 이제 어떤 뭐 도시 개발하고 이러면 제일 먼저 그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요. 왜냐하면 이제 투기 방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매매 계약을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당연히 뭘 받아야 될까요?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받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예요. 그리고 이 의뢰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사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지을 수 있어요? 건축법이 제한을 할까요? 당연히 제한하죠. 그 사람이 그런 제한이 없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짓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이 땅에다가 꽉 채워가지고 최대한 높게 이렇게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건물 지으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길도 없고 그리고 한 군데 불나면 이어서 다 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이런 규제를 해요. 그럼 이런 규제를 우리가 어디서 공부하냐면 부동산 공법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집 사거나 땅 사거나 할 때 자기가 발품 팔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매수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보통 누구한테 맡겨요? 공인중개사한테 맡기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관련되는 법이 이제 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 그럼 이제 을이 이 땅을 사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그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일까? 매매 계약 시일까요? 아니면 대금을 완납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인도받았을 때일까요? 등기했을 때일까요? 을이 소유자가 되는 시점. 등기해야 돼요. 등기. 그러면 요 등기하려면 이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등기소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등기와 관련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유자가 됐다.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뭘 내야 되겠어요? 세금 내야죠. 얘는 취등록세 같은 거 내야 되고 양도세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이 바로 뭐냐면 세법이에요. 이게 다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등기해야 되고 중개하고 세금 내고 허가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얘네들이 뭘 했기 때문입니까? 매매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는 건 바로 요 개인들 간의 거래를 다루는 요 사적 행위, 요걸 다루는 게 민법이에요. 민법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게 제일 기본이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공인중개사법이나 공법 질문하시면 제가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요것만 하잖아요. 만약에 중개사법 선생님이나 공법 선생님한테 민법 물어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냐면 이게 제일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요 민법은 제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제일 기본으로 하고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은 사법시험이라는 게 없었는데 옛날에 저 공부할 때만 해도 뭐라고 했냐면 사법시험에서 민법이 끝나면 절반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기본이고 양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 양은 공법이 제일 많은데 우리가 나중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가장 공부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법이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민법이 작용되는 거고 법을 보면 공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공적이다 할 때 쓰는 거죠. 일반 개인과 국가기관
공권력의 주체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공법이고요. 사법은 이 사자는 이제 사사로울 사자인데 일반 사인, 일반 개인을 말해요.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것을 사법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매매하고 뭐 증여하고 교환하고 개인들 간의 관계잖아요. 그럼 우리 법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민법은 사법이에요. 사법.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세법 얘기했어요. 세법은 사법일까요? 공법일까요? 그러니까 돈을 국가가 받아가요? 개인이 받아가요? 개인이 받아가면 막 삥 뜯고 이런 거고요. 국가가 받아가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뭐냐면 공법. 그리고 범죄 저지르면 잡아가는 법, 형법 있죠? 형법. 형법은 당연히 뭐겠어요?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법 중에 공법이 많을까요? 사법이 많을까요? 공법은 수천 개가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 과목에 보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공법은 한 개, 단일한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제1조부터 1118조까지로 되어 있는 한 개 법인데 공법이라는 건 수천 개의 공법 중에서 부동산과 특히 관련되는 법을 몇 개 뽑아놓은, 아마 6개인가? 이렇게 뽑아놓은 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허가받아라. 그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할 때 건축법, 주택법,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부동산 공법인데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사법은 지도 원리가 뭐냐면 사법이라는 건 개인들 간의 관계니까 가능한 한 국가가 개입하는 게 좋아요? 개입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끼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지도 원리는 뭐냐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적 자치라는 건 사인들끼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사적 자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지도 원리는 사적 자치니까 가능한 한 국가의 개입이 자제가 돼요. 근데 공법은 개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로 추구하게 되면 공익이 깨지니까. 그러면 이 공법의 지도 원리는 사적 자체가 아니라 공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공법 공부하시면 국가가 뭐 해준다는 건 없고요. 하지 말라고. 하다가 걸리면 징역 보내겠다. 뭐 벌금 때리겠다. 이런 말만 막 나와요. 그 원리는 바로 뭐기 때문이냐면 공익. 그래서 공법은 나중에 뭐라고도 부르냐면 부동산 규제법이라는 말을 써요. 공법은 제한하는 거고, 근데 사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어서 가능한 한 국가 개입이 자제되고, 우리 민법은 여기에 이제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시험이 이제 이렇게 과목을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법이 어떤 법 중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확인해 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 범위를 좀 볼 텐데, 우리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민법은 제일 먼저 민법에 총칙이 있어요.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친족법, 그 다음에 상속법. 그래서 우리 민법 체계는 이렇게 크게 5단계로 5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우리 이제 그 독일법을 개수했다라고 해서 그 독일법과 이제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총칙이라는 건 뭐냐면 민법에 있어서 공통적인 기본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에 그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면 ax 더하기 bx는 y다. 요게 이제 민법이면 인수분해하면 x 앞으로 빠지고 이렇게 묶잖아요. 그러면 요 x라는 공통적인 인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총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칙이라는 것은 제3법에, 물권법과 채권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칙은 매우 구체적이겠어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총칙은 이렇게 손에 꽉 잡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추상적인 거니까. 그게 이제 총칙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서 제3법이다라고 불러요. 제3법.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이다. 또는 뭐 신분법이다. 앞머리 따서 친상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면 이
물권법과 채권법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재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권과 채권, 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건 뭐에 대한 권리겠어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물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 이게 이제 물권이고요. 채권이라는 것은 요 채자가 요 사람 인변에 책임할 때 요 책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권리, 요것을 채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주택에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 이 건물에 소유권이 있다. 그럼 이 소유권이라는 건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소유권은 뭐에 대한 권리겠어요? 요 물건에 대한 권리죠. 요런 게 바로 물권이에요. 근데 이 물권이라는 것은 법에서 딱 정해놔요. 물권은 우리 민법이 딱 8개만 정해놓고 그 대표적인 물권이 바로 소유권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주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뭐가 있다고 사회에서 보통 얘기를 해요? 채권이 있다라는 말을 쓰죠. 채권. 이게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이 채권이라는 것이 실현되려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일정한 협조를 해야 돼요. 돈을 갚든지 무언가를 하든지 일정한 급부가 있어야 실현되는 게 바로 채권이고요.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의 협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물건을 지배해서 실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 하냐면 지배성이 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럼 채권은 지배성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이 실현되려면 채무자를 지배해서 실현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협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 있어요.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 그럼 이 강의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채권. 저한테,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은 아무한테나 주장하면 안 되고 저한테 하셔야 돼요. 특정인에게만.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라도 할까요? 내가 이 건물의 소유자야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주장해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물권은 소위 절대성이 있어요. 근데 채권은 아무한테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 있다. 우리 보통 은행 가서 돈 빌리잖아요. 그럼 돈 빌리면 은행이 그냥 빌려주지 않고 뭐 잡아요? 담보, 보통 저당권, 근저당 이런 거 잡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같은 것은 채권일까요? 물권일까요? 저당권은 어디다 설정하죠? 부동산에다가. 그럼 저당권이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다 설정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저당권이라는 것도 물권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면 지금 채권과 물권을 간단하게 비교해 봤는데 이게 어감상 절대성을 갖는 물권과 상대적인 채권이 있다. 이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면 어느 게 더 우선할까요? 물권이 우선해요. 그래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다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돈을 빌리고요. 저당을 잡혔어요. 1억 원. 근데 A가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게 언제였냐면 7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의 친구 을도 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얘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냥 차용증만 받아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 채권자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라는 건 뭘 설정하지 않았다고요? 담보, 저당 같은 걸 설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얘는 언제 1억 원을 빌려줬냐면 5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어요. 얘는 7월 1일 날 돈 늦게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근데 이 갑이 돈을 못 갚아서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가가 1억 나왔대요. 자, 그러면 요 1억 원에 대해서 누가 먼저 배당을 받을 것이냐?
그 우리 이제 돈 못 갚으면 건물 같은 거 주택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그 채권자들 불러다가 돈 나눠주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배당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누가 먼저 배당을 받을까요? 얘라는 거예요. 얘가 먼저 돈을 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먼저 배당을 받아요. 그 차이는 뭐겠어요? 얘는 뭐니까? 물권. 얘는 채권이에요. 그럼 물권과 채권이 있으면 누가 우선한다고요? 물권이 우선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돈 빌려주면서 저당 잡고 하는 이유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죠. 그러면 채권자들은 배타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채권자들은 전부 다 어떻다라고 하냐면 평등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권자들은 자기들끼리 순서를 정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2번 저당권자가 있다. 그러면 얘도 물권, 얘도 물권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누가 먼저 받는 거예요? 빠른 애가. 그러니까 물권은 지들끼리도 순서를 정해요. 근데 채권은 소위 전부 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도 일반 채권자인데 얘도 1억 원을 6월 1일 날 빌려줬대요. 근데 경매를 했는데 이 부동산이 경매가가 2억 나왔대요. 2억. 자, 되셨어요? 자, 얘가 A라는 사람이 1억짜리 저당을 7월 1일 날 설정했고 이 일반 채권자가 2명 있는데 경매가 실행됐는데 2억이 나왔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배당할까요? 일단 누가 제일 먼저 받아가요? 물권자니까 얘가 1억 받아가고 남는 돈 얼마예요? 1억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얘랑은 둘 다 똑같은 채권자예요. 그럼 먼저 생긴 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채권액에 비례해서 1대1의 비율로 5천만 원을 배당해요. 이런 걸 나중에 우리가 안분배당이다라는 말을 써요. 안분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있으면 누가 우선하냐면 물권이 우선해요.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예. 아직까지 분위기 좋아요. 예. 하나만 또 볼게요. 갑이 을한테 어떤 부동산을 임대차를 해줘요. 임대차. 우리 이거 이제 임차권이라고 해요. 임차권. 근데 이 임차권은 우리 민법은 요거를 채권으로 봐요. 물권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전세권 공부할 텐데 전세권은 물권이지만 임차권은 그냥 사용하게 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럼 임차권자가 여기서 이 건물 사용하고 있는데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건물을 팔아서 소유권을 넘겨줘요. 등기가 넘어갔다는 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소유자 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제 소유자가 됐으니까 너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나가야 될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임차권자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채권이에요. 근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얘는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에요. 그럼 채권과 물권이 있으면 누가 우선해? 물권이. 그러면 얘는 나가야 돼요. 소위 이제 법격언이라는 말 쓰는데 법격언상 무슨 말을 쓰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매매가 뭘 없애버린다고요? 임대차를 깨뜨린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물권과 채권이 있으면 누가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물권이 우선한다. 이게 이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물권법에서 또 채권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친족법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혼인, 이혼, 입양 이런 것들 다루는 게 친족법이고 상속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망하면 바로 상속이 개시가 되죠. 상속이라는 건 원에서 개시가 되는 거예요? 법률이 정한 거예요? 법률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망해도요. 법률에 의해서 상속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속에서 나오는 거죠. 상속분은 어떻게 돼요? 상속분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B라는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갑과 을이라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요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상속 비율은 어떻게 돼요? 1대 1. 배우자는 와, 이건 시험 범위도 아닌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50% 가산 이렇게 나누는 게 원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정해져 있다고요? 법률. 근데 이제 요 개정될 거예요. 좀 불합리하잖아요. 자식들이
뭐 아버지나 엄마 재산 형성하는데 뭔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되면 일단 요 재산의 50%가 일단 누구한테 가냐면 배우자에게 일단 먼저 귀속시키고 그 다음에 1대 1.5로 나눈다. 이게 이제 개정안으로 되어 있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네. 시험 요거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상속법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민법인데,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이 민법의 전 범위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총칙이 있으면 민법 총칙이 요게 처음부터 끝이라고 하면 가운데 부분에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나와요. 법률행위. 그럼 앞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뒷부분 법률행위 파트만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의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권법은 전 범위가 시험 범위인데 담보물권 편에 가면 질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질권만 제외합니다. 질권 제외. 그러니까 질권이라는 건 뭐냐면 요 질자는 그 인질할 때의 질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전당포에 가가지고 돈을 빌린다. 지금은 뭐 전당포 거의 없지만 예전엔 전당포 많았잖아요. 학교 앞에서 술 먹다가 술값 떨어지면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안 되죠. 뭐 줘야 돼요? 시계나 목걸이나 이런 거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전당포 아저씨가 그 시계 처분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겠죠. 그게 질권인데, 물론 질권이라는 건 꼭 그 전당포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들끼리도 당연히 인정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이 끝났는데 지갑을 놓고 왔어요. 옆에 분한테 나 돈 안 가져왔어. 밥 사 먹게 10,000원만 빌려줘 이랬더니 옆에 분이 그냥은 안 되지 이럽니다. 그럼 뭐라도 하나 맡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맡기면 둘 사이에 뭐가 설정된 거예요? 질권 설정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 시험법에서는 빠지냐면 이때 질물로 인도하는 건 뭐겠어요? 시계나 반지, 목걸이 이런 건 뭐라고 부르냐면 동산이에요. 동산. 우리 시험 범위는 뭐하고 관련되는 것만 시험 봐요?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돼요. 우리 물건이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동산이 있고요. 부동산이 있어요. 동산은 뭐가 동산일까요? 그렇죠. 움직이는 재산. 이게 이제 그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인데 법적으로는 뭐가 동산이냐면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동산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부동산은? 그렇죠. 동산이 아닌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는 이제 정의를 내죠.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해요. 우리 민법 99조 1항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2항에서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해요. 그러면 토지, 정착물은 뭐 대표적으로 건물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고, 그러면 물건 중에서 부동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동산이에요. 이게 나중에 뭐 부동산학 개론 같은 데 가면 무슨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이런 얘기 하는데 민법엔 그런 거 없어요. 민법에서는 부동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질권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험범위고요. 채권법은 다시 채권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채권 총칙은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채권 각칙, 강론만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이 강론도 전부 다 시험범위는 아니고요. 계약법 총칙과 계약법 총론하고 강론이 있으면 계약법 총론하고요. 강론도 다 시험범위는 아니고 세 가지만: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의 종류를 15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15가지를 전부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몇 개만 보냐면 3개만 봐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를 보면 민법 중에서 어느 정도냐면 한 절반 정도,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민사특별법은 5개 법을 공부할 텐데 민법이 일반법이고 얘네들이 특별법이에요. 그럼 일반법이랑 특별법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하겠어요? 당연히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 시험과 상관없이 국민적인 상식으로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법이에요.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법이고, 그리고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정식 명칭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정식 명칭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 정식 명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총 5개 법률을 특별법으로 공부해요. 자, 지금 민법에도 뭐가 있었냐면 임대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특별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임대차는 민법을 적용하는데 이 주임법은 어떤 임대차일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주택을 임대차했다 이러면 일반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주임법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상가 건물을 임대차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민법이 아니라 상임법을 적용하게 돼요. 일반법과 특별법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을이 임차인으로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느냐 대항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집주인 바뀌었는데 왜 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임대차가 어떤 임대차예요? 주택. 앞으로 이제 이렇게 지붕 씌우면 주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주택을 임대차한 거라고 하면 민법을 적용해요? 주임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주임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주임법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이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국민들의 주거 생활이 너무나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임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유자가 등기 안 해줘도 주택을 인도받고 뭘 하게 되냐면 주민등록을 하면 보통 임대차를 하게 되면요. 다음날 주민센터, 옛날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뭐 하세요? 보통 전입신고하죠.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봐요. 그럼 이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인도받았다는 건 입주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는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11월 1일 날 이 집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11월 2일 날 바뀌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언제부터 생기냐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받으면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 등기 아무리 빨라도 몇 시에 했을까요? 등기소문 열어야 되니까 9시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0시니까 얘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원칙이에요?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원래는 민법에 따르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기 때문에 얘는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면 채권이지만 힘을 줘서 더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상가 건물을 임대차했어요. 그럼 상가 건물을 임대차하면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주민등록이 아니라 뭐 해야 되겠어요?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에서 나온 거죠. 근데 나중 되면 얘를 공부 막 하시다 보면 임대차면 이거를 기본으로 떠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갑이 부동산을 또는 건물을 을에게 임대차 해주었다라고 하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건물을 임대차 해줬다 이러면 민법이에요? 주임법이에요? 민법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임법이 적용되려면 갑이 주택을 을에게 임대차 해주었다. 이렇게 나와야 주임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 민법이고 집합건물법은 뭐 나중에 공부하실 텐데 보통 하나의 물건이 있어요. 하나의 물건이 있으면 소유권은 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가 있어야죠. 그걸 나중에 우리가 일물일권주의라는 거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이 한 개의 건물이니까 이 건물의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민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58년에 만들어졌어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인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그럴 때마다 일반법을 수시로 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8년에는 고층 건물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고층 건물이에요. 아파트만 생각해도 고층 건물이죠. 그러면 원칙을 적용하면 아파트 한 동이 있어요. 한 동. 한 동에 있으면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한 개 있어야죠. 그러면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어떻게 사고 팔아야 돼요? 동체로 사고 팔아야 돼요. 그게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동 건물의 일부분의 소유권들, 101호 아저씨, 102호 아주머니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건 원칙이에요?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근거법규를 위해서 집합건물법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은 뭐냐면 가등기 얘기 들어보셨죠? 가등기는 나중에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본등기 하는 거예요. 가등기는 임시로 등기했다가 자기가 본등기하면서 소유자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채권자. 근데 아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자라면 돈 빌려주고 여기다 보통 뭘 설정한다고 했어요? 저당권 설정해요. 그럼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얘가 돈을 안 갚으면 갑이 건물을 경매할 수 있고 경매대금에서 자기 채권액과 이자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채권자들이 이 정도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민법이 정해놓은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고 보통 뭘 많이 했냐면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이 가등기를 해두는 거예요. 가등기 해뒀다가 을이 돈을 못 갚으면 바로 뭘 해버린다는 거예요? 본등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되냐면 갑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이 1억 미만이겠어요? 1억 원을 초과할까요? 초과. 이게 막 3억짜리 건물인데 이 사람이 현재 당장 돈이 급하니까 3억짜리 건물 가등기해주고 1억 원을 빌린단 말이죠. 근데 돈을 못 갚으니까 갑이 그냥 바로 본등기하면 이 사람은 너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거래 관행상으로 막 하니까 이거 제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그럼 가등기 담보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3억짜리 건물에 1억 채권이 있다. 본등기를 할 수는 있어요. 본등기 하려면 그냥은 안 되고 얼마 주고 하라는 거야? 2억 주고 해라. 그게 청산금이라는 거예요. 청산. 말 그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본등기 못하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부동산 실명법은 뭘 금지하는 거냐면 명의신탁. 명의신탁 얘기 좀 들어보셨죠? 명의를 뭐 한다고요? 신탁, 맡기는 거예요. 갑이 있는데 갑이 땅이 됐다 많아요. 그럼 세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친구한테 야, 이 부동산 네 이름으로 해두고 네가 관리 좀 해. 이게 뭐였냐면 명의신탁이에요. 명의를 신탁. 이게 예전에는 뭐 명의신탁이 유효했고요. 폭넓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명의신탁이 금지가 된 게 언제였냐면 그 김영삼 YS 정권 때죠. 그 김영삼 정권 들어가면서 지금도 김영삼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그때 금융실명제가 있었어요. 그때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부동산도 실명화하겠다고 이 부동산 실명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명의신탁을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었지만 이제 이 명의신탁은 금지하고 무효예요. 무효. 하다 걸리면 처벌돼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해요. 그럼 이 명의신탁이 무효다. 그럼 무효면 등기가 넘어갔어도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을까요? 갑에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재하기 위해 만든 게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단 한동안은 특별법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입문 과정에서는 특별법 보지 않고요. 이게 한 두 바퀴 정도 돈 다음에 일반법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특별법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출제되는 문항수를 보면 보통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
물권법에서 14문제, 그리고 소위 이제 계약법에서 10문제, 그리고 특별법에서 6문제. 계약법 총론, 강론이 있는데 총론에서 5문제, 강론 5문제. 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론 4문제, 강론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특별법은 6문제가 나오니까 일단 한 문제씩은 다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어디서 더 나올지 모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임법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총 이렇게 해서 40문항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문항당 2.5점이죠. 그래서 100점 만점 이렇게 민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 즈음해서 앞으로 그러면 목표 점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목표 점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점 좀 약하다 생각이 들죠. 그렇죠? 60점을 목표로 하면 6점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70점에서 최대한 80점 정도 목표로 하시면 돼요. 사실 1차 과목은 만점이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8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는. 왜냐하면 1차는 2과목밖에 없잖아요. 개론이랑 민법인데 최소한 몇 점은 맞아야 돼요. 최소한. 꽈락이 없어야 되니까. 최소한 한 과목은 40점 맞아요. 40점. 그러면 나머지는 몇 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80점이에요. 그래서 1차는 80점 넘는 건 의미 없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최소한 과락은 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평균 60점이에요. 이제 70에서 한 80 정도 목표로 공부하시면 이제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뭐 90점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시험 제일 잘 보신 분은 제가 들은 분은 97.5, 한 문제 틀린 분이 제일 잘 보셨는데 뭐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생각을 해 두셔야지 되겠고요.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좀. 그러니까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인데 이 중에서 전략 과목이 뭐냐면 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은 반드시 80점 이상 받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공법이 양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은 잘해도 뭐 50점에서 60점. 그러니까 과락만 안 맞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는 게 공법이에요. 물론 우리 공법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 고득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공법은 고득점이 어려운 과목이에요. 많이 맞아야 5, 60점. 그러니까 과락만 면하면 되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80점, 공법에서 40점. 그럼 공시세법은 몇 점만 맞으면 돼요? 이 와중에 산수가 안 되죠? 60점, 60점. 예. 이러면 축 합격이죠. 물론 말이 쉬운데, 그러니까 2차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반드시 고득점을 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는 과목이고요. 근데 1차는 조금 다른 게 1차는 2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한 과목에다가 몰빵한다. 이게 좀 사실 위험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럼 내년에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민법이 재밌는 것 같아서 민법을 많이 했는데 개론은 거의 안 하고 개론은 쉽고 민법이 어렵게 나오면 이게 60점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는 좀 같이 좀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뭐 굳이 어떤 거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굳이 물으신다면 뭐겠어요? 민법이죠. 제가 꼭 뭐 민법을 담당해서가 아니라 민법이 가장 기본법이기 때문에 민법에 좀 많은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아까 제도상 말씀드린 것처럼 1차가 떨어지면 2차는 100점 맞아도 의미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1차 공부를 한 봄이 와서 여름 넘어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1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1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돼버리면 불안해서 2차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수업은 전부 다 참가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1차를 위주로 복습을 좀 꾸준히 해두셔야 돼요. 아직 개론 수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론은 경제학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뭐 수요 공급 나오고 뭐 경제 곡선 나오고 이런 건데 들어보시면 사람에 따라 달라요. 부동산학 개론 들어보니까 나는 법보다는 개론이 좀 더 체질에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개론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근데 들어보니까 개론은 역시 개론이고 민법이 나을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민법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제가 첫 시간에 항상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법과대학에서 법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법마다 이제 커리가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 법 중에 법 중에 최고법이 뭐야? 헌법. 헌법은 보통 2학기 공부해요. 2학기. 그리고 형법. 형법 같은 거 보통 2학기. 행정법 2학기. 이렇게 하는데 법 중에서 4년 내내 공부하는 법이 뭐냐면 민법이에요. 그만큼 민법의 양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는 그것의 한 절반 정도니까 요 내용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면, 대학에서 공부하면 보통 얼마의 과정에 걸쳐서 할 거냐면 2년의 과정에 걸쳐서 할 양이에요. 그럼 2년의 과정에서 걸쳐 할 양을 우리는 얼마에 끝낼 거예요? 2달에 끝낼 거예요. 네, 2달에. 2달씩 돌아가면서 계속 순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왜 드리냐, 막 겁주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시다 보면 또 수업 듣다 보면 모르는 게 막 나와요.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아,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공부 좀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 이거 모르니까 이거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특히 그래도 이제 현장 강의에서는 옆에 분 보면 서로 모르니까 위안이 되는데, 그 인강만 들으시는 분들은 혼자 듣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머리가 나빠졌나, 이게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막 이런 고민들 하시는데, 모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건 즐기셔야 돼요. 하나씩 알아나가는 거고, 처음에는 용어도 몰라요. 예전에 제가 강의하던 곳에서 이렇게 수석 합격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수석 합격하신 분도 처음에 채권자, 채무자 개념도 몰랐어요.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도 몰라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민법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용어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법률 용어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 용어 같은 거를 그냥 한번 이해하고 수업 시간에 아, 저럴 때 쓰는 말이구나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파악만 되면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요. 가끔 이제 그런 거 물어보세요. 법률 용어 사전을 보는 게 좋으냐? 안 보는 게 나아요. 안 보는 게 낫고요. 법률 용어 사전 보면 더 몰라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제했다 이런 말은 해제. 해제가 뭐지? 사전 샀는데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채무 불이행 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경우에 뭐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모르는 단어가 더.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에 영영사전 있잖아요. 한번 하고 싶어서 영안사전이라 영영사전 샀어요. 모르는 단어가 와서 찾아봤어요. 그 해설에 모르는 단어가 한 4개 더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용어라는 거는 영어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문맥 속에서 의미를 익히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어차피 주관식으로 그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 용어가 그때 쓰이는 말이다 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용어 사전 같은 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과정을 잠깐 보면 11월에서 12월 그리고 1월, 2월 이렇게 2달 과정으로 다 전부 다 나누는데 3월에서 4월, 5에서 6월, 7에서 8월, 9월, 10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11, 12월 과정을 입문 과정이다라고 하고요. 입문 과정. 1, 2월 과정을 기초 이론, 그리고 3, 4월을 뭐 기본 이론, 그리고 이제 심화 이론, 7, 8월은 객관식 문제풀이, 그리고 이제 9월은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10월은 이제 뭐 특강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1년의 컬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시면서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공부를 드디어 오랜만에 시작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여기서부터 너무 열심히 하면 여기 가면 체력이 떨어져서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의 과정인 마라톤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촌놈 마라톤 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엄청 열심히 뛰면 뒤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런 건 제가 당부 안 드려도 알아서 무리 안 하시니까 11, 12월 과정은 복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수업은 반드시 참여하셔야 돼요. 수업은. 그래서 이 11, 12월 과정은 뭐냐면 1, 2월 이제 나중 1, 2월 가면 요거 지금 입문서라고 해서 개론이랑 같이 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1월 달이 되면 이제 기본사가 각각 과목마다 나와요.
그럼 기본서 나오면 뭐 7, 800페이지 될 텐데 그거 공부하기 위한 입문 과정, 기초적인 용어도 좀 익히고 이렇게 민법이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정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는 꼭 이해하고 가세요라는 것만 아니면 특별히 뭐 복습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수업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수업 참석을 안 하면 특히 12월은 연말이고 하니까 되게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일 있어서 하루 쉬고 나왔는데 제가 다음 주에 수업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거 있었잖아요. 지난주 계속 지난주 얘기를 해요. 그럼 난 안 나왔는데 지난주 얘기하면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한 주 더 쉬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이때는 11, 12월은 물론 복습을 하시면 좋죠. 하시면 좋은데 복습은 안 하시더라도 반드시 출석은 하시라는 거예요. 꼭 출석하시고. 그러니까 1, 2월 과정에서는 기초이론이라고 해서 그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데 보통 이제 책의 양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들을 먼저 챙기는데 보통 이제 기초이론은 한 50% 기본의 50%라고 보통 하는데 저는 수업할 때 기초이론에서 거의 한 80% 다 해요. 그러니까 11, 12월은 수업도 일찍 끝나요. 1시 되기 전에 끝나요. 1시 되기 전에 끝나는데 이제 1월부터 들어가면 이제 수업은 2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민법의 경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떤 날은 보강을 할 때도 있어요. 보강할 때도 있고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만나서 아침 10시부터 한 6시까지 그렇게 하는 날도 있어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 일은 그때 생각하시고. 그리고 요게 이제 기본 이론. 마지막으로 이론서 마지막은 심화이론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론이 전부 다 끝나요. 실제로는 여기서 다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다음 달에 나오는 1월 달에 나오는 기본서 있거든요. 그걸 6개월 동안 계속 돌려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어차피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집을 2달에 걸쳐서 여기서 익힌 이론 가지고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동영이라는 건 또 동일한 형태라는 거예요. 9월 달은 동영 모의고사라고 해서 아침 10시에 오시면 10시 50분까지 실전처럼 시험을 봐요. 그리고 나머지 해설 강의하는 거예요. 매일 전 과목 다 한 달 내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뭐 1일 특강에서 하루 이틀에 마지막 특강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하시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생각하고 왔는데 양이 좀 많을 것 같죠? 그 합격 수기 같은 거 보면 막 3달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 4달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 이런 분들 막 있어요. 이런 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조국을 위해 큰 일을 하실 분들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1년 정도 열심히 해야 합격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3월, 4월은 앞에 년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절대 금물인 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시는 게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저께 한 20페이지밖에 공부를 못한 것 같은데 옆에 분은 가볍게 그냥 누구도 만나고 했다는데 한 50페이지 본 것 같더라.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달리기 잘하는 애 있고 축구 잘하는 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특기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잘하는 거니까 좀 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몇 점만 맞으면 합격해요? 평균 60점. 그럼 60점이면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음이 양가로 따지면 뭐예요? 양이에요, 양. 양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요즘 초등학교는 그런 거 없죠. 우리 아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정도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아주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는 국가고시는 사법시험부터 해서 머리가 좋아야 합격하는 시험 없어요. 열심히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 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이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같이 다 시작하지만 나중 되면 힘들어지고 또 집안의 문제나 어떤 문제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 끝까지 학원 컬이 들어가면 60점 충분히 넘길 수 있어요. 마지막 한두 문제 가지고 승부가 나는데 제일 중요한 때가 바로 이때죠. 이때.
쏟아부어야 될 때. 그래서 60점 정도 맞으면 합격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의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1쪽부터 뭐 예를 들어 100쪽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복습을 하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그날 배운 데까지 복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2페이지 갔더니 수업 시간에 얘기도 안 했던 말이 나와 있어요. 모르는 단어예요. 너무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야지.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해서 이때부터 뭐 컴퓨터 켜가지고 포탈 검색하고 고민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요 정도 보고 다음 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1순환이 끝났는데 이분은 복습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월 달에 다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시작하면 또 이렇게 하면 여기 책의 앞에만 까맣잖아요. 수학 공부하면 지판만 시커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일단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민법은 이렇게 띠처럼 돼 있어요. 여기가 총칙이고 여기가 물권법이고 계약법이고 편의상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서 하든 여기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던 말이 모르는 단어가 여기 가면 되게 자세하게 나오고 이게 순환 과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는 거 체크해 두시고 1순환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면 아 이건 그거였네라고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온다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 즐기셔야 돼요. 아, 또 모르는 게 나왔네. 체크하시고 다음 되면 해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른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모르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으면 그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라도 이해를 하고 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중에는 질문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전부 다 궁금한 점이 다 다르니까. 옆에 강사실 있잖아요. 저 할 일 없으니까 거기 맨날 있으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질문하셔서 해결하시면 되고 다 전부 다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 이해되는 것만 좀 보시고 자 그래서 뭐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간략하게 한번 우리 시험 과정 봤고요. 우리 시험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봤어요. 좀 쉬었다가 진도 진행하죠.